당선된 게 10명이 안 되잖아.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10명이 안 돼. 그때 그렇게 많은 언론과 그렇게 많은 인터넷에서는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띄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10명이 안 돼. 결국 댓글 부대가 통진당을 띄운 거야. 그러더니만 총선 딱 끝나자마자 통진당 폭력사태 일으키고 그래서 통진당 박살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철수 띄우기. 7월부터 안철수를 그냥 얼마나 띄우는지. 그죠? 근데 그 많던 안철수 지지자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안철수 지지자들 어디 갔어? 야당 대표 된 다음에 싹 사라졌지. 그러다가 김한길 안철수 물러나라 그러면 그때 나와. 김한길 안철수가 개짓거리 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물러나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욕하면 그때 나와. 그래서 안철수가 왜 책임져야 되냐? 어? 이 새끼들 진짜.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의 조작이었다는 거야. 댓글 부대가 왜 댓글 부대라고 하냐? 여러분 망치부인 봐봐. 8년을 한결같이 계속 방송하잖아. 그런데 이 댓글 부대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오잖아. 그지? 지네들이 필요할 때만 와. 그게 댓글 부대라는 거야. 자기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시켜서 오는 애들. 조직적으로 동원된 애들이라서 우리가 댓글 부대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로 지네가 의지가 있다면 항상 똑같이 와야 되잖아. 항상 똑같이 안 와. 사안별로 오지. 그지? 양쪽 다 빙신이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가장 나쁜 놈들이야. 이것도 댓글 부대야. 이 댓글 부대가 여러 가지 나눠서 일을 하는데 분열조. 전라디언 대구통구이라고 지역감정 분열시키는 놈. 그 다음에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남녀 대결구도로 만드는 놈. 진보예요 보수예요 물어보기. 그거 맨날 걔 그것만 물어봐. 걔네는 똑같은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 팀 들어올 때 똑같이 들어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라디언 대구통구이 꼭 같이 다녀. 그 다음에 진보예요 보수예요 물어보는 팀이 내나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걔네들이 들어올 땐 때로 들여. 걔네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이 누구냐? 양비론. 네 번째 팀이지. 양비론. 다 똑같다. 둘 다 나쁘다. 얘네들은 무조건 둘 다 나쁘다야. 보수나 진보나 나쁘다. 새누리당 민주당 나쁘다. 망치나 박근혜나 나쁘다. 양비론이 목적이야. 무조건 둘 다 나쁘다. 근데 다섯 번째 팀이 있어. 이 다섯 번째 팀이 최고단수야. 팀장급. 누구야? 이제 지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허무주의를 유포시키는. 펜딱지 달고 평상시에 채팅도 많이 하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이제 지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지? 이 댓글 부대가 이게 딱 팀이 나눠져 있어. 여자도 군대 가라 팀. 그 다음에 전라디언 대구통구이 팀. 그 다음에 진보예요 보수예요 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양비론 팀. 네 번째가 양비론 팀. 네 번째가 양비론. 다섯 번째가 이제 지쳤어요. 허무주의 유포팀. 항상 어떤 큰 고비를 넘고 나면 다섯 번째 팀이 들어와. 평상시에 채팅이 안 보이던 놈인데 꼭 이게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갖고 금방 지쳤대. 지가 뭐 얼마나 했다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사안별로 들어와. 때에 맞춰서 들어와. 그런데 언제나 오는 애들이 있어. 날마다 오는. 빨갱이 좌좀. 상조하죠. 예. 방송 내가 모바일이라도 열면 제일 먼저. 빨갱이 좌좀이라고 외친 애들은 날마다 출석 찍고 가. 그래야 이제 나한테 망치면 광태 당해야 오늘 하루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좌좀 빨갱이 얘네들 맨날 와. 항상 오는 애들이야. 와서 한 20명 강퇴 당해야 그날의 일정이 가는 거야. 그죠? 예. 똑같아. 쓰는 말이 똑같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간대별로 다른데,
항상 들어올 때 2인 1조야. 기본 2인 1조. 한 놈이 동 뜨고 한 놈이 그 대거리 해주는 팀 2인 1조. 그 다음에 3인 1조로 들어오면 한 놈이 떠들고 두 놈이 막 지지해주는 팀. 근데 이 3인 1조 팀으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5인 1조가 들어와. 아까 그 3인 1조에다가 섹스 보지 자지 쓰는 두 명이 들어와. 5인 1조야. 그 팀으로도 안 되고 인원이 너무 많다. 7인 1조로 들어와. 아까 그 3인 1조에다가 섹스 보지 자지 쓰는 4명이 들어와. 그게 7인 1조야. 그냥 움직임이 보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풍어리 뭔지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뭐 하늘천 따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걔가 그래서 3년이 되면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방송 10년, 인터넷 세상 10년이면 그 댓글 부대에 가계도가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아버지, 엄마. 왜냐면 지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가 뻔하지 뭐.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만 얘네들이 나중에는 한 50개씩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주로 경북지역 주부들 주민번호를 갖고 다녀. 왜냐면 경북지역의 주부들은 거의 인터넷 안 한대. 경북지역이 주로 인구 희박지역이라 거기 LTE도 잘 안 돼. 그리고 이 경북지역의 주부들이 인터넷 활동을 많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북지역의 주부들 주민번호를 50개씩 갖고 다녀. 예. 그게 이명박 때 나타난 현상이야. 내가 잡아봐서 안다니까. 무슨 논리가 아니라 내가 잡았잖아. 우리 딸한테 막말한 새끼들 잡아가지고 보니까 5명인가 6명인가 잡았어. 전부 다 경북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로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PC방에서 글을 썼대. 경기도 부천 일대 PC방에 흩어져서 글을 썼는데 얘네들이 모두 그러니까 경상북도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나눠갖고 쓴 거야. 조직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건 증거야, 증거. 증거로 나온 거라니까. 수사해갖고 잡아내니까 그런 거야. 예. 그래서 포항지역 주부들, 예. 그리고 특히 걔 누구였지, 그 새끼? 그 왜 지난 4월 달에도 들어와서 막말했던 우리 딸 막 납치 성폭행 살해하겠다는 놈 있었잖아. 토막 살해하겠다는 놈. 그놈 팀이 그 팀이야. 그 팀이. 어떻게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부천 일대에 나눠서 PC방에서 나눠서 글을 썼을까? 좌익효수 말고.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고 마틴쇼 일당이 걔네가 포항지역 주부들 주민번호를 나눠가지고 쓴 거예요. 이거 증거 있냐고? 이 사건 몰라? 마틴쇼 사건? 내가 검찰에서 통지문을 받았잖아. 내가 마틴쇼를 2012년에 4월 달에 고소를 했어. 마틴쇼 일당 6명인가를 고소를 했는데 걔네들이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처음 들었구나. 이 사건도 유명한 사건인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 마틴쇼 일당을 내가 고소를 해갖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전부 포항지역 주부들이야. 인터넷 접속 한 번도 안 해본. 인터넷 접속을 한 번도 안 해본 주부들 주민번호가 그놈들에 의해서 도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부천 일대에 그 PC방에 나눠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부천이랑 또 다른 지역, 수원 부천 이런 데 나눠가지고 PC방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악플을 달았던 거야. 왜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가 일제히 도용됐을까?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입수할 수 있는 어떤 놈들이 그들에게 그 번호를 뿌리고, 주민번호를 뿌리고 댓글 부대를 시킨 거야.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야. 어떤 국정원 직원인지도 밝혀져 있어. 이미 처벌을 안 해. 범죄 수사 기록이 이만큼 있어. 좌익효수 기록이. 처벌 안 하고 있잖아. 댓글 부대 주도한 놈인데 안 하고 있어, 처벌을.
그리고 이거 말고 얘는 국정원 직원이 맞고 마틴쇼 일당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랑 같이 일한 민간인으로 보여. 민간인 조력자들로 보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 50개를 나눠갔지. 기가 막히죠? 내가 그 검찰에서 받은 통지문이 있다니까? 포항 지역 주부들이 주민번호를 도용받은 거라고.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예. 처벌 안 됐죠, 그때. 그리고 지금 다시 두 번째로 그 마틴쇼 일당이 2012년 4월 20일에 우리 딸한테 그런 악플을 다른 거야. 우리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고. 그래갖고 경찰들이 열받아갖고 이 새끼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추적을 했는데 포항 지역 주부들로 나왔어. 그런데 어디 그 경기도 일대에 PC방에 흩어져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주민번호가 도용된 사건이라 사건을 종결한대. 아니 그러면 어느 지역 PC방에서 썼는지까지 밝혀졌으면 범인 잡을 수 있어요. 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왜? 한패니까 안 잡았겠지. PC방까지 나오면요. 모든 PC방에 그런 게 있어. PC방에서 가령 명예훼손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때문에 범죄 방지 CCTV가 달려있어요. 그거 알죠? PC방마다 모든 컴퓨터의 번호, IP가 다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면 다 잡을 수 있어. 안 잡은 거야 그래서. PC방에서 쓴 것까지 알았는데 안 잡았다? 그건 안 잡은 거야. 못 잡은 게 아니라.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PC방에 가서 누구 명예훼손 글 올려봐. 잡혀가요. 그거 다 추적돼. 근데 안 잡은 거야. 마틴쇼 일당을. 그러더니 딱 1년 11개월 동안 안 나타났어.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에 그 짓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고소를 해서 싹 인터넷에서 사라졌었어. 잠수를 탔다가 2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거야. 23개월 만에 마틴쇼 일당이 똑같이 다시 나타났어. 지난 3월 달에. 이 세월호 사건 직전에 3월 달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고소해서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또 잠수 탔어. 또 잠수 탔어. 근데 그때는 2012년에는 어땠냐 하면 그 관할 구역으로 찢어졌어. 그때는 이게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됐기 때문에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대구지검에서 판결을 내렸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지금은 내가 도봉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면 도봉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봉경찰서에다가 내가 그런 범인을 찾아내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때랑 체제가 바뀐 거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끝까지. 그래서 내가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틴쇼 일당을 처벌을 안 할 것 같아서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거야. 좌익 교수도 마틴쇼도 처벌 안 하잖아. 박근혜 정부는 남의 집 어린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는 놈을 처벌하지 않아. 그게 박근혜 정부야. 그래서 내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박근혜 정부 끌어내리고 그리고 정권 바꿔서 범죄자 잡으라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야. 그죠? 우리 뉴스 노래 하나 듣고 잠깐 분위기를 행복하고 싶다님 감사합니다. 정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할게. 박근혜 끌어내리고 정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할게. 후보비방죄가 어떤 때에 해당되는 법이냐면 가령 이 후보자나 배우자가 자기 상대 경쟁자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든가
그러면 해당됐던 법이 후보자 비방죄야. 어? 이제까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은 얘가 주로 이제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이유가 뭐냐면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자기의 경쟁 후보의 사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잖아.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헌법에 사생활 보호법이 있어요. 근데 사생활을 노출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타인의 사생활을 노출했을 때 그때 적용되던 법이 후보비방죄야. 근데 나는 언론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후보비방죄를 적용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걸 적용했다니까? 왜? 어떻게든 내가 3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 안 되니까. 사실적시 후보비방죄라는 거를 적용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야 됐던 이유가 뭐겠어. 망치 부인이 계속 방송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될까봐. 망치 부인이 계속 방송하면 문재인 대통령 될까봐 3개월을 가둬두더라니까. 그래갖고 문재인 대선 끝나니까 풀어주더라고. 허위사실 아니라고. 어이없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문재인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 그냥 뻥친 거지 진짜로 문재인이 될 거라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노인들의 충성도가 엄청나요.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 할아버지들은 박근혜 편 들어. 프란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지난 대선은 문재인이 안 될 줄 알았어. 예. 문재인이 될 수가 없었어. 그 2012년 대통령은요, 박근혜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박근혜 운이 그랬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의 그 상황이 대통령이 될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이미 2012년에 6월 달에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가 말했는데 안 들은 거잖아. 내가요 2012년 6월 달에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아니 2012년 1월 15일에 1월 15일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총선 과반수 안 될 거고 한명숙이 당대표 된 다음에 총선 과반수 안 될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막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1월 15일에 한 번 했고 6월 말에도 한 번 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왜 망치부인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그랬냐? 박근혜가 계속해서 지가 당연히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독재 일로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박근혜를 겁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적어도 국민의 복지라든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적어도 만약에 박근혜가 그때 내가 문재인이 안 된다 그랬으면 박근혜가 공약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럼 우리가 공약을 이행하라고 공격을 못 했겠지. 그지? 박근혜가 그냥 지멋대로 그냥 내가 한다니까요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그냥 냅뒀으면 되자마자 독재를 했겠지. 그래서 내가 박근혜네 팀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된다고 뻥친 거야. 내가 문재인으로는 박근혜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들었던 적 있는 사람. 내 기억에 2012년 6월 말이야. 문재인으로는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 2012년 6월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지? 근데 그때 막 아니라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안 믿은 거지. 문재인은 박근혜를 이길 수가 없는 수였어. 너무 신사적이라 박근혜의 마지막 목을 딸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 얘기를 내가 분명 그때 했어. 근데 내 말 안 믿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재인을 이용해서 박근혜를 어떻게든지 독재하지 못하게끔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이 될 거다 막 이렇게 뻥을 쳤던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미 6월 달에 내가 잡혀갈 거라는 거 알았어. 내가 잡혀갔다가 2월 달에 나올 것도 알았다니까? 2012년 6월 18일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을 한번 찾아서 봐봐. 2012년 6월 18일 방송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봐봐. 거기 그 얘기 다 해. 내가 그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선 직전에 사라질 거다. 2월 달에 나와서 위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6월 달에 알았어.
근데 11월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로 법정 구속이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변호사들한테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막 변호사들이 11명이 다 웃었어. 11명이 다 웃고 그중에 2명이 유죄 나와도 모욕죄 50만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게 유죄 나오면 신문에 나요. 말도 안 된다고. 이 11명 이 법조인들 구속됐잖아. 그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죄가 아니었던 거야. 내 죄가 내가 나를 갖다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법조인들이 판단해도. 근데 법정 구속이 됐다니까? 왜 그러겠어? 망치 부인이 계속 방송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될까봐 두렵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뭐 유죄가 나와도 50만원 벌금죄를 구속시킨 거지. 그래서 나는 그만큼 나의 영향력이 큰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마 또 나를 잡아가려고, 또 나를 잡아놓고 싶어서 지금 환장을 했겠지. 잡아넣으라고 그래. 근데 아마 옛날에 2012년보다 지금 나를 잡아넣었을 때, 내가 볼 때 나를 잡아넣거나, 나를 죽이거나 그러면 뒤집어질걸? 국민들이? 지금요, 내가 그 일베를 우리 내 변호사가 일베를 고소했잖아. 그랬더니만 이제 그 일베 애들이 많이 잡혔나봐. 그래갖고 지금 나한테 막 내 개인 이 방송국 전화로 연락해가지고요. 그 합의해달라, 그 고소를 취하해달라 이러는데 나는 그걸 할 권리가 없어. 내가 그 변호사하고 계약서를 쓸 때, 내가 변호사하고 계약서를 쓸 때 모든 문제를 일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선에서 합의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합의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그 많은 사람을 수집해서 고소하는데 내가 그거 다 고소하려면 몇 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안 주는 대신 그 잡아서 알아서 하셔라.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전화하고 막 쪽지 보내고 사과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막 나한테 쪽지 보내고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면서 막 고소권으로 통화하고 싶다는데 내가 여러분하고 합의를 하면요. 내가 변호사한테 고소당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일베에서 분위기에 어울려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거는 당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 잠깐만요. 누가 인터뷰 또 요청이 들어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소환장 받고 경찰서 소환장 받고 나한테 이렇게 막 전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전화는요 수신 차단이에요. 내 전화는 전화 수신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방송국 전화번호 있죠. 잘됐다. 여기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시면 방송국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망치 부인 그 그림이, 상징 그림이 뜨고, 여기 보면 법원 판결문 사진 들어가고,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그 망치 부인의 주장이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쭉 해서 망치 부인의 메일, 방송국 대표번호, 그 다음에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망치 부인 방송국에 가면. 근데 그 중에 이 2294-2016은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예.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저기만 돼. 문자만 돼, 문자만. 내가 문자로 수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황당한 경우가 연락 바랍니다. 야! 내가 이거 전화요금이 없어갖고, 통화료도 안 내는 기본을 쓰고 있는데 연락 바래? 네가 뭔데 연락을 바래?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 다음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그것도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니까. 음성 메시지 비밀번호를 몰라서 나는 음성 메시지를 못 들어. 음성 메시지 남겨놓고 확인해 주세요. 야!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문자를 보내, 문자. 내가 문자는 읽어, 가끔. 이틀에 한 번씩 문자는 읽어. 근데 문자로 안 보내고 전화하거나 뭐 연락 바랍니다. 전화 통화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 하면,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 처음에 2007년에 시작했을 때는 전화를 받아줬어. 새벽 3시, 4시 전화가 와. 망치 부인님, 제가 속이 하도 상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술 처먹었으면 잘한 말이야. 그 새벽에 남의 집에 전화해서 유부녀한테 왜 전화질이야? 제가 끊으면 또 해. 끊지 마시고 제발 한마디만. 그럼 한마디만 하든가. 안 끊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못 받아요. 예. 꼭 술 먹고 전화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안 돼. 전화는 그래서 안 받아요. 내가 전화를 받으면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 내가 그 하소연을 다 받으면 방송 준비를 못 해요. 내가 방송 접고 그냥 전화나 받아? 그건 또 아니잖아. 내가 방송 접고 그냥 전화나 받으면 또 미쳐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 근데 내가 방송을 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심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난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해. 그래서 9시까지 라디오를 듣고 9시부터 11시까지 뉴스를 검색을 해. 뉴스 검색을 쭉 하고, 그리고 인터넷 흐름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11시부터 우리 함께 읽는 뉴스라든가 이런 방송국 상황을 점검을 해. 그리고 나면 12시가 돼. 12시에 집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눈썹 그리고 방송을 해. 그러면 내가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느 수준으로 집중을 하느냐?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한참 집중해서 일하다가, 이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구나. 화장실 가고 싶은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집중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그리고 2시부터 방송을 6시까지 딱 하고 나면 12시간이야. 그리고 나서 저녁 8시까지 방송을 모니터링을 해. 그리고 나면 나의 하루가 끝나는 거야, 14시간. 그 14시간 동안에는 내가 14시간을 투자해야 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식사도 그래가지고 12시에 청소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나 밥 먹는 거 봤잖아. 5분도 안 걸리는 거. 밥 먹는 시간을 아주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 후루룩 먹고 끝내요. 무슨 밥을 뭐 이렇게 오래 먹고 그럴 상황이 안 돼, 내가. 그럴 시간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8시부터 가족들과의 이제 가족들을 돌보거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시간을 10시까지 갖고, 그리고 이제 10시나 11시엔 잠자리에 들어. 그래야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방송 준비를 하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랑 전화 통화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문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시에 자리에 누워서 10시에 자리에 누워서 잠잘라고 여행 프로를 보는 거야. 11시까지. 그럼 까무룩 잠이 들어. 근데 만약에 11시나 이럴 때 뭔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잠을 깼다. 못 자. 10시부터 11시까지 막 그 마음을 쉬고 모든 걸 비워내면서 여행 프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만약에 뭔 일이 생겼다. 그럼 못 자는 거야. 밤새 못 자. 그리고 몸이 망가져버려. 예. 망치 부인의 뜻.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아주 작은 석정이라는 공의 망치. 망치 머리가 요만해요. 대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만한 망치로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해. 그리고 가다가 그 망치를 버려. 그래서 망치 부인의 망치는 어떤 뜻이냐.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우리 국민들을 내가 탈출시키는 때까지 내 몸을 다 써서 탈출을 시키고 중간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으로 망치 부인이에요. 최소 19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방송 얘기하는 사람 모두 블랙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또 아프리카에 무명의 BJ가 망치 부인한테 시비를 걸면서 망치 부인한테 막 들이대고 싶은 지금 7번째 BJ가 나타났어. 해마다 한 명씩은 그래. 해마다 한 명씩은 망치 부인한테 들이대려고 꼭 망치 부인한테 뭐 토론하자는 둥. 내가 미쳤냐? 너 띄워주게.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에게는 7년 전부터 원칙이 있어. 뭐냐? 타방 방장 언급하면 모두 블랙. 뭔 말인지 알았지? 타방송 방장 언급하는 사람은 모두 블랙이야. 알았어요? 예. 꼭 보면 망치 부인한테 들이대갖고 떠보고 싶은 그런 애들이 꼭 있어. 해마다 한 명씩. 옛날에는요, 심지어는 DC 인사이드에 누가 글을 올린 거야. 어떤 여자가 자기가 모 여대 나왔다. 방송국 방송국 리포터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 이력을 쫙 쓴 다음에 망치 부인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대. 그래가지고 그 DC에서 그래 망치 부인을 한번 이겨보자 이러면서 걔를 띄워주려고 이제 왔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다는 거야. 근데 방송을 처음에 딱 본 그 애들이 야 이렇게 재미없어가지고 망치를 어떻게 이기냐? 그러고 다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재미없어가지고 망한 방송. 해마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은 있어. 그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망치 부인을 팔아가지고 이름을 떠보려는. 아유. 너 나한테 마음 있지? 그렇게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인생 조지고 우리 집에 사는 남자 하나 있잖아. 예.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서요. 밴드 모임에 이런 글이 있어서 캡처해놨어요. 이러시는데, 이건 제보구나. 예. 그래요. 제보니까. 그래서 망치 부인한테 전화기로는요, 문자만 보내야 돼. 문자만. 근데 또 이제 문자를 보내는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 길게! 많이 보낸 사람이. 한꺼번에 긴 장문자를 막 7통씩, 8통씩 보내. 내가 문자 읽을 시간이 어딨냐고. 짧게 이게 하나의 장문은 내가 읽어줘. 적어도 모니터 한 칸에 읽어지는 정도면 내가 읽어주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봐야 되는 장문을 7개씩, 8개씩 보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맨 끝으로 간 다음에 딱 메뉴를 눌러. 스팸 번호 등록. 하루에 7개씩 8개씩 장문자를 보내면 스팸 번호에 그냥 등록해. 안 읽어보고. 뭔 말인지 알았지? 아니 수필을 쓰고 싶으면
그 혼자 쓰든가 일기를 쓰고 싶으면 일기장에 써야지. 망치부인 문자로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나 많이 바쁜 사람이야. 심지어 어느 날은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나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요, 시간을 잃어버려. 장소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이 몇 시이고 내가 누군지를 싹 까먹는다니까.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완전 초집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있잖아, 나는 이상한 증상이 있어.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했거든.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난 한 서너 시간이 지난 줄 알았어. 근데 보면 15분 정도 지난 적도 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뭔가 나 이상한 일이 나 초능력자냐?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 굉장히 많은 일을 막 처리를 했어. 그리고 내가 한 서너 시간 지났겠지? 그리고 시계를 딱 보면 15분 지났어. 15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막 처리가 된 거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는 시간의 개념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일을 처리해가지고, 나는 이게 뭐, 한두 시간은 지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10분, 5분,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에 굉장히 아니에요. 정확히 15분이야. 아주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일이 머릿속에서 막 처리가 되나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초능력인가 했더니 그게 집중력 높은 사람이 그렇대.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럼 내가 이제 하버드 갔을 텐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 처리를 한대. 그래서 그렇대. 그러니까 내가 그 14시간 동안 내가 이 방송하면서 쓰는 시간은, 예,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1분이 아쉬운 사람이야. 예. 자, 뭐가 불만이야? 아인슈타인이 그랬대? 내가 뭐 그 유명한 사람 될 뻔했는데. 자, 무슨 얘기지? 김영호 씨 단식 동참.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요, 유민이 아빠의 단식에 동참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김영호 씨의 단식에 동조 단식을 하는 거야. 도라꾸님, 대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누구지? 이상호 기자도 이제 단식에 동조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막 김장훈 씨는 단식하면서 콘서트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그냥 단식을 할까. 그냥 어차피 내가 요즘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그냥 그거 안 먹고 그냥 동조 단식을 하고 그냥 방송은 단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그냥 때울까. 내가 옛날에 72시간 단식한 적 있어. 4대강 반대하면서. 그때 이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방송을 계속 켜놓고 그리고 그냥 굽는 거를 그냥 생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도 그냥 이번에 그냥 단식을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단식하면 이 댓글 부대원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얼마나 욕 댓글을 달겠어. 그러면 진짜 숭고한 마음으로 단식하는 분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식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다이어트 하려고 단식한다 그러지 세월호를 위해서 단식한다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먹고 방송을 하는 게 낫다. 힘차게 방송하는 게 단식하는 것보다, 내가 한 사람의 동조 단식이 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열심히 방송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둥근 달린 감사드리고요. 예. 금속노조, 무슨 얘기야? 유민이 아버지가 금속노조 조합원 소속이었던 건 아냐? 4대강 광우병 등 갖가지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앞장섰던 조합이다. 어이, 튜리버.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저런 말은 대구 사람들은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박근혜를 지지하냐? 그런 오류죠. 금속노조 조합원이면 광우병 문제
유민이 아버지가 앞장섰어? 그 뭔 말이야? 이명박이 이씨라서 모든 이씨는 사기꾼이냐? 좀 웃기는 인간이네 아주. 유민이 아버지가 금속노조 노조원이었으면 금속노조가 한 모든 일은 유민이 아빠가 한 일이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지랄 연병이야. 아니 말이 되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슨 금속노조나 그런 뭐 이렇게 대단히 노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노조원들은 전부 다 막 반박근혜이고 굉장히 개혁적일 것 같지? 현실은 달라. 현실은 달라. 소속 조합이 자기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그 금속노조나 이런 데 가입했을 뿐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조합원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또는 반박근혜 정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박근혜 찍은 사람도 많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금속노조 조합원은 전부 예. 금속노조 조합원은 전부 다 박근혜 안 찍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금속노조 조합원들 중에 박근혜 찍은 사람도 많아. 그치? 예. 그래서, 유민이 아버지가 노조원이었다. 아주 지랄 연병이에요. 노조원이었으면 노조원은 단식하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노동조합은 뭐냐? 내가 또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 중요한 개념. 노동조합을, 우리는 굉장히 어떤 사회 진보적인 단체로, 그리고 어떤 사회 개혁 운동을 노동조합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노동조합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권단체야. 노동조합은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럼 이런 노동조합은 불법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노동 3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야. 단체 행동권, 정확한 노동 3권 한번 써봐.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회사와 더불어 노동자 이익을 위해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교섭을 안 받아들이면 파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노동쟁의에는 뭐가 있냐? 파업, 태업, 피켓팅,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야. 피켓팅은 출퇴근 시간에 막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거고, 태업은 뭐냐면, 파업은 아니고, 일을 천천히 한다든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거야. 헌법에 노동자의 요구를 회사가 안 들어주면 업무에 지장을 줘도 되는 권한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노동 3권이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예. 단체 행동에 노동쟁의가 들어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뭐 설명 잘못했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언제부터? 이승만 때부터 있던 법이야, 이건. 이승만 때부터 만들어진 헌법에 노동 3권은 보장되어 있어요. 예.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경영자 측과 그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에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야. 파업, 태업, 피켓팅 등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예. 이거 몰랐던 쟤는 그러니까 지금 유민이 아빠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지금 와갖고 시비 건 거야. 저 새끼 간첩인가?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저 새끼 간첩인가 봐. 그냥 무식한 거야? 간첩은 아니고? 그래. 니들이 헌법을 어디서 배웠겠니? 물론
이거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거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거야. 망치부인은 저런 거 어떻게 하냐? 내가 애들 그 사탐 가르쳐가지고, 예, 내가 사탐 가르쳐서 먹고 살았어. 옛날에 우리 남편이 그 한 10년 동안 돈을 못 벌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사회탐구 강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저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탐 강의를 하다 보면 사회책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까? 아니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당연히 배웠던 내용인데 왜 모를까? 그 시간에 자서. 그러면 왜 잤을까? 사회시험 문제를 아예 중학교 때부터 너무 어렵게 내는 거야.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시험 문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어렵게 내. 중학교 1학년 사회책 봐봐. 한국지리를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보다 어렵게 가르쳐. 애들이 아예 그래서 1학년 때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시간에 자버린다니까? 사회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그렇게끔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를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사회 과목을 전부 다 학력고사로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모든 사회계 과목을 공부했단 말이야. 지금은 2과목이나 4과목만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쉬운 거 2과목이나 4과목만 대학 입시 시험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심각하다니까. 이렇게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요, 이게 다 쟤네들의 통치 전술이야. 국민을 무식하게 만들어라. 내가 이 방송한 목적이 뭐냐면,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애들 고등학교 사회탐구를 가르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고등학교 사회탐구 내용만 알아도 정말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2007년에 이 방송을 시작한 거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교과서 정도 내용은 알고 살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탐구에서 특히 뭐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이 정도만 알아도, 정치, 경제, 역사, 지리만 알아도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 방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또 내가 전문적으로 역사 방송만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럼 재미가 없어서 안 봐. 그래서 시사적인 이야기에 역사적 배경, 경제학적 배경, 뭐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탐 내용을 뉴스랑 섞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자. 고등학교 때 잠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뭐라는 거니? 네.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야. 이모 오늘도 방송해? 그래서 그럼 새끼 매일 방송하지? 했더니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몇 시간씩 떠들 말이 있어? 망치 부인의 컨텐츠는 뭐야? 시사. 날마다 사고를 친 놈들이 있어. 그렇잖아. 날마다 사고는 치고 날마다 화낼 일은 있고 망치 부인의 방송 소재는 끊이질 않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이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망치 부인의 방송은 날마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과학 탐구도 필요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과탐이 우리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회가 8과목이었어. 사회가 6과목인가 8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4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어요. 과학은 2과목, 사회 4과목. 그지?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또 있었어. 나머지 과목이 또 뭐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 그래서 하여튼 총 12과목인가를 국영수 빼고 12과목인가를 우리가 시험을 봤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공부했던 바탕 있잖아요. 그게 지금 뉴스를 보면서도 이용이 돼. 과탐이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과학탐구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어떤 거짓말 하는지가 보인다니까. 특히 지구과학 같은 거, 지구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 기상 뉴스로 거짓말할 때 딱 알아봐지는 거야. 지구과학을 공부해 놓으면 태풍이 이리 올 거라고, 태풍의 예상진로, 이거 뻥인 게 딱 보여. 지구과학에서 태풍의 진로는 어떻게 간다는 걸 배웠는데 이 새끼들이 지금 뻥치고 있는 거야. 아니 무슨 태풍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니? 아니 이렇게 가는 태풍이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태풍. 예. 그래서 이게 과학도요. 과학을 배워놓은 것도 이게 뉴스를 분석하는데 바탕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근데 나는 그렇게 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내용만 알아도 인생이 참 달라져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교과서가 왜 그렇게 싫었냐면 교과서를 재미로 볼 수가 없었잖아. 교과서를 재미로 볼 수가 없고 경쟁으로 봤어야 됐잖아. 무조건 시험. 무조건 시험으로 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교과서가 싫었던 거야. 재미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망치 부인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다 돌 맞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왜 방학식 때 교과서를 주잖아요. 다음 학기 교과서를 방학식 때 주잖아. 그럼 방학 때 교과서를 다 봤어. 방학 때 교과서를 다 보고 모르는 단어도 방학 때 막 찾아보고 그랬어. 미안해요. 그리고 나는 학기 중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막 자율학습 같은 거 나는 학기 중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학기 중에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런 짓 안 했어. 집은 쉬는 공간이지 공부하는 공간 아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천재는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한테인가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혼자서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선생님 말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8시간 동안 초집중을 해서 들은 거야.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혼자서 3시간, 한 과목당 3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던 거지. 예. 그래서, 수학은 절대 불가. 수학은 안 돼. 수학은 진짜 개인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수학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래서 수학이 날 가장 슬프게 했어. 근데 좌우지간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돼요. 공부해서 집중해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필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끝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예습 복습도 학교에서 했어. 선생님 왜 보통 띵띠리띵띵 종친 다음에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걸어오는 시간 1분은 걸려. 그 1분 동안 예습을 하는 거야. 예습이 뭐냐? 지난번에 공부했던 데 딱 펴놓고 오늘 공부할 때 펴놓고 제목만 봐. 오늘 한 2-3페이지 제목만 봐. 그게 1분 예습. 그 다음에 1분 복습. 띵띵띵띵 종치면 선생님이 반장 부르고 인사하는 데까지 한 1분 걸려. 그때 교과서를 그냥 딱 덮는 게 아니라 씩 본 거를 내가 그날 필기한 내용을 대각선으로 쭉 훑어봐. 그게 1분 복습. 그게 내가 공부하는 비법이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자습하는, 이게 우리나라가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공교육이 잘못돼서 전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으로 키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그게 문제야.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학원은 학교를 보조하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에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보내놓으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요. 학원에서 다 배운 거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그리고 학원 끝나면 또 도서관 간다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새벽 2시에 집에 가고 학교에서 또 자고 그러잖아. 그게 잘못된 사이클이라고. 정말 학원은 학교를 보조하는 겁니다. 학원에서를 뭘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나는 우리 반 애들한테 꼭 그랬어. 너희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지. 그러면서
그런 애들은 너네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유사일에, 역사일에 모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가르쳐준다. 너 학원 왜 다니냐? 시험 잘 보려고 다니지. 그런데 시험 문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학원 강사가 아무리 뭐 신기가 있어도 시험 문제를 100% 모른다. 그러나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100% 시험 문제 알려주게 돼 있다. 그러니 학교 수업 시간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의 수업은 너의 학교 수업에 나왔던, 근데 학교 수업 이해 못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는 거다. 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누구누구가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노력을 안 하네요. 이번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럼 엄마들은 막 뿌듯해. 자기 자식이 머리 좋다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상담한 적 없어. 어머님, 저는요 머리 나쁜 애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거 믿고 노력 안 하는 애 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얘는 학원 끊는 게 낫습니다. 그랬다니까. 내가 엄마들한테 상담하면서 어머님 애는요 학원 안 다니는 게 낫다. 얘는 머리만 믿고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가르쳐본 애들 중에 머리가 나빠도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애는 봤지만 머리 좋다고 놀고 먹는 애 중에 성공한 애 못 봤습니다. 어머니 얘 학원 그만두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엄마들이 그만둘까? 안 그만둬.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을 계속 꾸역꾸역 보내. 미치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 나의 두 번째 방법,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애들을 막 괴롭혀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거지. 공부에 의욕을 불태우게 하고 공부를 하게끔 막 애들을 막 몰아대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끊겠지. 성적이 올라. 그래서 나는 늘 다른 선생들보다 담임반이 넘쳤어. 여기까지 망치면 깔때기였습니다. 예. 예. 자, 아프리카TV, 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아프리카TV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주 시청하는 애청자인데, 서울 소방이란 닉네임으로 제 지인이 장난으로 망치부인 방송 중에 빨갱이라는 채팅을 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망치부인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채팅창에 사람들이 고소한다고 한다는데, 저런 잠깐 실수를 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도 무조건 고소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 아이디로 그렇게 된 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인분한테요? 그 지인분한테 아프리카 가입해서 시청자 의견에 장문의 반성문을 쓰라고 하세요. 그거 읽어보고 고소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빨갱이란 말이야. 왜?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뭐 대학생한테 너 초등학생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빨갱이를 혐오한다고. 나는 기본적으로 빨갱이를 아주 싫어해. 그런데 나를 빨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난 고소해요. 네가 나를 빨갱이라는 걸 증명하든지 처벌받아라. 그게 내 신조야. 나 빨갱이 아주 싫어해. 나는 무슨 이게 촛불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저 빨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빨갱이라고 막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물론 빨갱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 싫어해. 나는 빨갱이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고. 왜? 빨갱이를 싫어하는 이유, 어저께 내가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했다면, 내가 빨갱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빨갱이들은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너무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 오로지 목표만 있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리고 양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야. 급진주의적이고. 나는 그래서 빨갱이를 싫어해요. 내가 빨갱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급진적이고 자기네만 잘났어. 그래서 나는 빨갱이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빨갱이라는 말로 나를 부르면 난 반드시 고소해. 그니까 나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하신 사람들
각오하세요. 장문에 반성문을 올리지 않으면 캡처된 건 전부 다 고소할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 빨갱이라는 말의 원조가 뭐예요? 옛날에 그 노동당 당원들, 그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이게 노동당 당원들이 항상 이 빨간색 완장을 차고 다니고 빨간색 깃발을 휘둘고 다녔어. 그래서 빨갱이야. 떠오르는 거 없어?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다니면 그게 빨갱이였다고. 빨갱이가 그래서 나온 거야. 파르티잔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붉은 깃발, 빨간색으로 깃발을 만들고 들고 다녀서 그래서 빨갱이라는 거야. 딱 이쯤 되면 딱 떠오르는 그 당이 있지? 붉은 기 들고 다니는 빨간당. 그 당이 빨갱이야. 왜 빨갱이냐? 빨간 깃발을 들고 다녀서 빨갱이였어. 그 빨간 깃발 당에 가서 따져, 이 씨발놈들아. 왜 여기 와가지고 빨갱이 지랄이야? 자, 오늘 또 5시가 돼버렸어. 자료실 영상 보고 갑시다. 자식 돈으로 떼부자 되려고 작정한 거냐? 세월호 참 벼슬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희생자와 유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비인도적 비방글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작성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공식 법률 대리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을까? 지난 19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정철승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특위 언론 모니터링팀 소속 변호사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서승만 전 피플뉴스 편집국장 등 2명을 고소 고발했고 70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SNS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글들이 그렇게 유포되고 있으면은 특별히 고소 고발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다가 알리면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며 휴대폰 메시지나 SNS 글 공유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입는 피해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정 변호사는 그동안 일반인에 대해선 수사 의뢰만 했었지만 이번엔 페이스북에 비방글을 공유한 일반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인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착각한 것 같은데 이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고소해야 되죠.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사과문까지 올렸는데 그런데 또 남이 작성한 그런 그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글을 본인이 그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해놓고 거봐라 내 생각이 옳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 경우는 더 이상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죠. 특히 비방글을 접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 비방글을 모니터링해온 단원고 희생학생 성호군의 누나 박보나 씨는 구체적인 비방글의 예를 들며 가족들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유족층이다 아니면 극가족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벼슬아치랑 세월호랑 합해서 새슬아치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식 팔아서 시체 장사한다.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쓰레기다. 너희는 자식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
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박 씨는 비방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방대한 양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도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박 씨는 유가족은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만을 원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비난과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진짜 보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보상을 원하고 있으면 왜 아버님께서 그 뜨거운 먼지도 많고 힘든 곳에서 드시지도 못하고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시고 진짜 인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구속 지켜야 돼, 구속.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민 아빠 김용우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 대한변협이 일반인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유가족을 울리는 글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을 해서 쉬운 일을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만화가들도 어쨌든 이런 갑갑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연 작가입니다. 저희가 다들 마감을 하면서 성명서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기자님들은 저희가 자료를 조금 후에 나눠드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일단 성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화인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인해 희생당한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릴레이 단식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되어 너무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유민 아빠의 단식이 하루빨리 멈추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았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써 받았을 좌절과 상심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 또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한마음으로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세월호 리본을 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에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공명을 정부는 함께 느끼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식을 하는 유족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세월호 유족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매일 지각하고 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유민 아버지 곁으로 유족들 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입니다. 한 점의 거짓도 포함되지 않는 완전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뒤엔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닷속 골든타임만 놓친 게 아니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골든타임도 놓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졸속 합의로 파탄난 특별법, 저희들도 거부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반영된 실질적인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어야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유민 아빠의 단식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에는 피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픔은 그냥 계속 아플 뿐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법입니다.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구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침몰 아닙니까? 이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이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 응답하라! 특별법! 응답하라! 특별법! 만화인 일동.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특별법이 뭐냐? 세월호 특별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 과정과,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 지금 뭐 정청래 의원 정리한 거 110여 가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수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정부라면, 정부의 지금 경찰과 해경과 법무부라면, 근데 이번 사건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이번 사건을 지금 정부에서 이 세월호 허가내주고, 세월호 고치는 것도 허가해주고, 안전하다고 인정도 해주고, 애들 실으라고 허가를 다 해줬단 말이야. 허가받은 세월호에서 사고가 터져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러면 정부도 이게 수사 대상에, 지금 정부 구성원들도 수사 대상인 거야.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역 없이 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이나 과거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 막말로 노무현 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 실세였던 문재인도 수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야. 이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은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 법이에요. 성역 없이 수사해서 그 잘못된 놈들을 찾아내라, 그게 세월호 특별법이야. 그리고 수사를 했어. 근데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지른 놈 발견했어. 그러면 얘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되잖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정이야. 수사해서 범죄는 밝혀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면, 지금 검사들이 야 얘는 우리 편이니까 기소 안 할래, 그래버리면 얘는 처벌을 안 받아.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뭐냐, 세월호 사건에 관계된 말단 해경부터 최고 대통령까지 잘못이 있다면 모두 수사한다. 그게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문재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는 게 기소권이야. 수사하는 게 수사권이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수사권, 기소권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게 하는 거, 그게 기소권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유가족이 갖는다는 얘기일까요?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유가족이 직접 기소할까요? 유가족이 뭘 알아서. 유가족이 법을 알아, 수사기법을 알아.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 못합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냐면 유가족이 지명하는, 유가족이 지명하는 전문가 있잖아.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중에 유가족이,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의학자도 필요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유가족이 지명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회, 유가족이 지명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같이 꾸리는 거예요. 현재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야당, 여당 그리고 유가족이 만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야. 이 유가족의 요구는. 근데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 중에 세월호 문제를 일으킨 해운조합, 한마디로 불량배를 안전하다고 점검해줬던 놈들한테 로비 받았던 국회의원들이 심어놓은 진상조사위원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봐.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여당, 야당 의원들 지키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3분의 1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진상조사를 수사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어?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으니?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면 기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족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그 다음 법의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로 전문가들을 유가족이 들여보내서 거기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수사해서 처벌까지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서 처벌받게 하자. 그 내용이야. 자, 이게 특별법인데 잘못됐습니까? 아까 특별법이 뭐냐고 질문하신 분, 특별법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요는 뭐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특별법이 뭐냐는 질문한 사람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질문이 수사권, 기소권이 뭐냐였는데, 수사권은 성역 없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성역 없이 수사한다. 그게 수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은 뭐야? 수사에서 범행이 밝혀지면 법정으로 넘긴다. 그게 기소권. 이해가 돼요? 예. 수사권, 기소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그냥 사건을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수사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받는 거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세월호 특별법 어때요? 이제까지 무슨 뭐 대학 특례 입학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 때문에 특별법의 본질을 몰랐죠? 유가족은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어. 애가 죽었는데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하냐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아니야. 대학 특례 입학은 생존자들의 요구예요. 그리고 그 안산 단원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요구야. 왜냐면 단원고 학생들이 고3 애들이 수업을 못한 거야. 선생님들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피해를 받잖아. 그러면 그 단원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해줄까? 그걸 정부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의논하는 도중에 대학 특례 입학 얘기가 나온 거지. 아니 자식이 죽은 자식이 죽은 유가족이 대학 특례 입학이 왜 필요해? 애가 죽었는데 대학을 누가 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대학 특례 입학 얘기는 유가족의 특별법 얘기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의사자 지정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유가족이 전체가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유가족이 그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가령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애들을 먼저 구하느라고 탈출시키고 못 나온 사람, 직원 중에 아이들을 먼저 막 탈출시키고 죽은 직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세월호 특별법 핵심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대학 특례 입학은 안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뭐라 그러나 배려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고 유가족 요구가 아니야. 그리고 이 의사자 지정은 그렇게 아이들을 돕다 돌아가신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죽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지? 근데 그것도 세월호 특별법에서 의사자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다룬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의롭게 죽어간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정하자. 당연한 요구 아니냐? 그걸 왜 반대하냐고. 그걸 왜 반대하는 거야? 남을 돕다가 죽은 선생님이나 직원은 당연히 의사자가 돼야지. 근데 이걸 갖다가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그랬다. 아주 의도적인 악의적 거짓말이지. 유가족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고, 대학 특례 입학이 되면 서울대 갈 애들 떨어지고 단원고 애들이 간다. 그 말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대학 특례 입학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말이야. 대학 특례 입학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단원고 학생이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해서 나 여기 받아주세요가 아니야. 대학 특례 입학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요. 어느 대학이 자기네 정원이 8,000명이야. 그 대학에서는 8,000명까지만 대학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대학이 애들이 절반 정도가 반수를 해. 그러니까 1학기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해.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들, 신입생을 뽑았다가 절반이 부도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게 필요한 거야. 중간에 학교를 그만둘 걸 대비해서 애들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대학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함부로 마음대로 못 늘려. 그러니까 특례 입학이라는 걸 주는 거야,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 그 정원의 5% 안에서 만약에 단원고 학생, 8,000명의 5%면 몇 명이야? 400명. 400명 안에서 만약에 단원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 그러면 그 애들을 성적을 안 보고 특별히 받아주고 싶다. 대학의 요구야. 대학 특례 입학은 학생들의 요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서울대나 고대, 연대에서 단원고 특례 입학을 안 하겠다라면 안 하는 거야. 대학 특례 입학은 대학교들이 애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 외로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허용해 준 거야. 만약에 그런 허가 없이 단원고 학생들을 어느 학교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 불법 부정입학이 돼. 학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대학 특례 입학 몰랐다 손? 지금 대학 특례 입학이 뭔지 지금까지 몰랐다 손? 이제까지 대학 특례 입학이 뭔 줄도 모르고 유가족들이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다고 그랬지. 꽤 많네요. 제가 이거 한 번밖에 설명 안 해서 대학 특례 입학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학 특례 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이니 떠들고 다니는 새끼들이 왜 그렇게 떠들었냐 하면 이게 성역 없는 수사권이 특별법의 핵심이거든. 특별법이 통과되면 성역 없는 수사권이야. 그럼 지네가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인 놈들이 거짓말로 특별법을 반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게 아니야. 왜 그 선생님 중에 애들을 먼저 탈출했다가 도로 들어가서 애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선생님 계시죠? 2학년 일반 선생님인가가 애들을 막 구해줬어. 탈출까지 했다 도로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그 선생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정규직 직원이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죽었잖아. 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요구하잖아. 그지? 그런 사람은 의사자 지정해줘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 유가족은 자기 자녀를 의사자 지정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런 거야. 의사자 지정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고, 대학 특례 입학은 그게 대학교에서 국회의원한테 요청한 거야.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이 대학을 많이 안 가잖아. 그래서 정원 미달이 된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이 일단 등록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둔 학교도 많아. 그런 학교들은 애들을 일단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원 외로 애들을 더 받고 싶은데 건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서해 5도 있잖아요. 연평도 피격 사건 있었지.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평도 말고 나머지 옆에 있는 섬 5개 지역에 학생들을 전부 대학 특례 입학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다고 연평도 지역의, 그러니까 서해 5도 학생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부터 5년, 10, 11, 12, 13, 14, 5년째 대학 특례 입학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학교들이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수 잡아서 정원을 늘리고 싶은데 그냥 늘리면 불법이 되니까, 부정 입학이 되고 불법이 되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사안에 한해서 서해 5도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이외로, 정원 외로 더 뽑겠다. 정원 외로 더 뽑겠다는 거야. 그게 대학 특례 입학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수사 대상인 놈들이 뭐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냐면, 우리 자식은 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단원고 애들한테 밀려서 서울대 못 간다. 개뻥이야. 예. 그 개뻥이야. 대학교에서 애들 확보하려고 대학 특례 입학을 요청한 거지. 아니, 애가 죽었는데 유가족이 뭐하러 그걸 요청하겠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이게 김현정 쇼에 나왔던 얘기인데, 안 들은 거 아니야, 니네가. 뭔 말인지 알았죠? 예.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건 대학교에서 정원 외로,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요즘에 다 그렇잖아. 요즘에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는 그래도 등록한 학생의 90% 이상이 계속 다녀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절반 정도가 중간에 그만둬. 편입하거나 반수하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단 정원으로 딱 뽑아놨는데 학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예, 정원 외로 애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입학 제도를 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특례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애들을 더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몰랐을까요? 그 댓글 부대가? 알면서 거짓말한 거야. 김현정 뉴스쇼에 이 대학 특례 입학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다고. 알면서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왜냐?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 속상하라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고등학교 엄마들이 다 반대할 거 아니야. 아니, 그 단원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단원고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머, 이런, 내 자식처럼 슬퍼했어. 그런데 단원고 애들 때문에 우리 애가 대학을 못 가? 그러면 안 되지. 화가 날 거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고등학교 엄마들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유가족이 반대한다. 첫 번째는 잘못하신 게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본 거야.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그 세월호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반대하는 이유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요청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세월호 특별법이잖아. 그걸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밀실에서 합의를 본 거야. 자기네들 성역 없이 수사할까봐 수사권을 축소하고 특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넉 달 동안만 수사한다. 그게 여야 합의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들자라고 안을 만들어 온 건데, 그 내용으로는 그러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돼야 안 돼요. 수사하는데 2년은 걸려. 조사하는데 2년은 걸리는데 넉 달 만에 조사해라. 그것도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으로. 근데 박근혜는 수사 대상이야. 그날 당일 7시간 어디서 뭐 했냐? 수사 대상이야. 왜 박근혜 정부 해수부에서 선박 안전 의무를 없앴냐? 그거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을 해서 넉 달 안에 대충 하고 넘어가자.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합의해 주겠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진실이라는 게 뭔가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해야지 뭐. 예. 자, 이번 세월호 사건은 왜 터졌냐 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20년만 운행할 수 있어.
그런데 이명박이 해운조합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선박의 운항 기간을 30년으로 연장을 해준 거야. 그래서 유병언이가 일본에서 폐선된 배를 사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항을 한 거야. 원래는 만약에 20년이었으면 그 배 안 사와. 왜냐하면 그 배가 운항이 안 되니까. 근데 이명박이 30년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배를 사온 거야. 수사해야 되겠지, 과정. 유병언이가 어떻게 이명박한테 로비했나 수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이 배를 사갖고 와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 이 배 잘못 만들어졌어. 증축이 잘못된 거야. 그럼 이게 운항허가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운항허가를 내줬어. 누가 내줬을까? 한국선급이라고 박정희 때 만들어진 기관에서 내준 거야. 이 기관이 박정희 때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내항선, 우리나라 안에 다니는 모든 배 운항허가를 독점적으로 내줘. 거기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얘네가 독점적으로 운항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로비의 창구가 되는 거야. 다른 데선 운항허가를 못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한국선급에 돈 싸다 주고 배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선급 이거 왜 독점권을 가졌냐? 그리고 왜 잘못 고쳐진 배를 허가해줬냐? 조사해야 되겠지. 이거 조사 오래 걸려. 이것도 2년은 걸려. 그 다음에 이 배를 잘못 고쳤는데 이 배를 원래 우리나라의 법에 선박 안전 의무 조항이 있었어. 선장이 안전 점검을 해서 배가 제대로 고박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화물이 제대로 안 묶이거나 아니면 배에 이상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왜? 선장들이 그렇게 거부하면 그 배를 고칠 때까지 출항을 못해. 그럼 선주가 손해를 봐. 그러니까 선주들이 로비를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조항을 없애버린 거야. 수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점검을 세월은 안 받았어. 근데 안전점검 받은 걸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줬어. 해운조합이란 데서. 수사해야 되겠지. 근데 이 해운조합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제까지 운영할 수 있었냐? 국회의원들이 해운조합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리고 해운조합을 뒤를 봐준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수사 대상이겠지. 얼마나 걸릴까? 이거 수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2년 넘게 걸려. 거기다가 국정원이 여기 또 끼어들어. 이 배가 국정원 소유인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국정원도 수사 대상이야. 그런데 그걸 박근혜가 특검 2명 임명해가지고 넉 달 만에 수사 다 되겠어? 그게 다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망치 부인이 설명한 세월호 특별법 이해가 된다. 팩트야 이거. 이거 이미 뉴스로 다 나온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팩트가 아닌데 얘기하면 벌써 잡아갔지. 이해가 다 되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문재인이 2천억 빚을 탕감해줬다는 증거 있어요? 자, 저거 캡처해주세요. 잠깐 얼릴 테니까 저 사람 캡처하세요. 문재인이 유병언이 제기할 수 있게 2천억 빚을 탕감시켜줬다라고 얘기한 이거 캡처해주세요. 예. 그리고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캡처 좀 해가지고요.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주세요. 님은 지금 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죠? 예. 문재인이 유병언의 빚 2천억을 탕감해줬다는 증거 있죠? 그거 증거 가지고 법정에 가야 돼. 경찰에서 소환 나오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말에 근거가 명확해야 돼. 명확하지 않고 그냥 페북에서 떠도는 말 듣고 했다 처벌받아. 그거 처벌받아요. 명확한 법적 근거. 여러분 그거 알죠? 채널A 뉴스원 사건 몰라? 채널A가 이석기의 무슨 여행사가 있는데 이석기 의원의 자회사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가 무슨 자금 출처라고 보도를 했어. 그래서 이 보도를 뉴스원이 받아서 보도를 했어. 둘 다 배상 판결 나왔어.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둘이 허위사실 유포해갖고 언론사도
몇 천만 원씩 지금 벌금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그놈 저기 누구니 문재인실에 보내면 문재인실에서 고소를 할 거야. 그러면 그 고소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법적 근거가 대충 뭐 페이스북에서 떠도는 말 들었어요. 처벌받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3,000명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썼잖아. 님은 3,000명한테 허위사실 유포한 거예요. 아, 본방이니까 2,000명이구나. 2,000명이 보는 채팅창에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돼요. 예, 자신 있으시죠? 예,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부르면 증거를 가지고 가서 조사에 응하세요. 네. 문재인이 저걸 갖고 고소하겠습니까? 고소하는 게 웃긴 거죠. 왜 고소를 안 해요? 지금 새누리당이 문재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문재인과 무관한 문제로 문재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해서 지금 법정 공방이 심하게, 국회에서 공방 중이야. 저거 당연히 고소 대상이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잖아.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이 돼요. 당연히 고소해야지. 그리고 그거 몰라? 국정원에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팔았다. 그것도 허위사실이었잖아. 그 허위사실로 그때 그거 법적 조치도 들어갔잖아. 이거는 지금 문재인을 치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문재인을 증인으로 나오라는 게 노무현이 유병헌 2천억을 탕감해줬다는 주장이거든. 문재인은 자기가 욕먹는 건 안 싸워. 근데 이거는 노무현을 욕하는 거거든. 노무현을 모함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은 목숨 걸고 싸워. 자,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주세요. 예. 문재인과 노무현이 2천억의 유병헌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주장하는 애들, 그거 캡처해가지고요. 문재인 의원실로 보내세요. 예, 그 처벌 받아야 되죠. 문재인이 자기 명예는 신경 안 쓰는데, 그 노무현 명예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리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거 몰라? 지난번에 고소했잖아. 노무현이 유병헌이랑 밥 먹는 사진이라고 올라온 거, 그거 고소했어. 그거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노무현 재단으로 보내. 그럼 확실히 고소해. 노무현 재단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애들 전부 다 고소하거든요? 저건 문재인이 2천억을 탕감해줄 권한이 없고, 저건 노무현을 공격한 거야. 노무현 재단으로 보내세요. 문재인 의원실, 노무현 재단 두 군데로 보내시면 둘 중에 하나는 고소할 거예요. 예. 아유, 그냥. 그 다음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애는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시면 돼요. 예. 그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 뭐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뭐 돈 배상을 요구했다. 그 캡처 뜨신 거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세요. 거기서 다 고소한대요. 네. 아유, 그냥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고소고발 안 했어. 근데 이명박이가 뻑하면 시민을 고소고발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배웠지. 그들이 우리도 고소하기로. 예. 자,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 예.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김대중 재단으로 보내면 거기서 고소해요. 재단에 아예 법무팀이 만들어졌어. 김대중 재단이랑 노무현 재단에서 그 고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하는 놈들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하는 거, 그거 재단에서 아예 법무팀이 고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재단으로 보내시면 아주 깔쌈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예. 팬가입 감사하고요. 예. 아니 어떻게 카메라가 또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어. 장난감 선물님, 해피디님, 또 배고픈 아리님, 서서 자는 나무님 감사합니다. 사실 밖에 비가 와도 모든 그릇이 똑같은 양의 물을 받는 건 아니죠.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받는 물의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망치 부인은 똑같이 이야기했으나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마음이 열리는 만큼 감동하는 방송,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미 질문 시간 지났어요. 다음 질문은 생방송 중에 하거나 아니면 시청자 의견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자, 추천해주신 3088분께 가장 큰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카메라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